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남들은 인생 후반전 나이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데 저는 인생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젊은 시절 해보지 않았던 마음고생을 나이 들어서 하게 됐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며 정성껏 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년 시절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평범했어요. 제 나이에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못 산 것은 분명히 아니죠. 저는 성인이 돼 남편과 중매로 만나게 됐고 아주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이와는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아주 잘 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자리가 아주 잘 맞았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는 무슨 리스 같은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였답니다. 아들, 딸을 낳고 살면서도 매주 눈치 봐가며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금실 좋은 저희 부부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어색하고 대면대면해졌어요. 세월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건지 그이와 저는 서로에게 권태기가 심해져서 밥상머리에서만 잠깐 대화를 나누고 말았답니다.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남편이 은퇴를 하고 단둘이 집에 있을 때는 정말이지 고요한 침묵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손녀를 낳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사위의 직장에서 해외 지사로 근무를 보내게 돼 장기간 호주에서 살게 됐답니다. 저는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고 잘 살다가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은 결혼 전에 엄청나게 착한 효자였는데 결혼한 뒤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생전 부모한테 먼저 돈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툭하면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신혼집도 해주고 유산으로 몇 천만 원이나 줬는데 또 뭘 바라냐며 거절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가장이에요. 처자식 있는 가장이라고요. 돈이 줄줄 새듯이 새서 좀 도와달라는데 자식한테 돈을 아끼고 싶으세요? 이놈아, 너는 어떻게 된 게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냐? 지 밥벌이 알아서 하던 놈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왜 그렇게 변한 거야? 너 하는 사업도 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난 해줄 만큼 해줬다. 그만하면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해. 아버지, 사업, 그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사업하면서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요. 이번에 사업 조금 확장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돈 2억만 좀 해주세요. 안 된다. 우리도 노후 자금이라는 걸 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어린애처럼 떼쓰지 말고 물러가. 남편은 아들의 요구를 칼같이 거절하며 내쫓았습니다. 제 생각도 남편과 같긴 하지만 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올까 싶어 그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라고 말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현식이한테 조금만 도와줍시다. 그의 말대로 처자식이 있는 가장인데 체면은 차리게 해줘야지. 체면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아들놈이 저 모양인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돈 벌 때 당신 집에서 뭘 한 거야? 지금 나더러 자식 잘못 키웠다는 거야? 여보, 아들, 딸 건강하게 공부 잘 시켜서 명문대까지 잘 보냈잖아. 그동안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근데 뭐? 집에서 뭘 했냐고? 당신 말 다 했어?
아유, 말하면 뭐하냐? 당신이랑 대화하면 피가 부글부글 끓어. 그만하자. 그만해. 아주 지겨워 죽겠다고. 어쨌든 난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지원 안 해줘. 해줄 만큼 다 해줬으니 알아서들 살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알아들어? 남편은 확고하게 아들에게 돈을 그만 주겠다고 통보했고 저에게도 절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혼이 나고 화가 났는지 저희 집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얼굴도 못 봤죠. 저는 남편이 독불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자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냐며 무조건 자기 말대로 하라며 고함을 치더군요. 하지만 제가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집안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있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와 저희 부부와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아들 식구는 아예 저희 집에 발길을 끄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찾아오면 시큰둥하게 머물다가 돌아갔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놈이 괘씸하다는 흉만 보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이 세월이 흘렀고 저와 남편은 전보다 더 어색하게 집안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냈어요. 서로를 건드리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뭔가 결정한 게 있다며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불러앉히더라고요. 여보, 우리 한 집에서 너무 남처럼 지내는 것 같지 않어? 그야 부부로 오래 살았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지. 왜요? 그게 말이야. 내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걸 봤는데 나이 든 부부들이 조론이라는 걸 한다더라. 이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 만큼 살았으니 떨어져서 지내는 거래.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면서 말이야. 조론? 그거 나도 들어봤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랑 조론해서 나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남편이 조론 이야기를 꺼내 뭔가 수상한 김새가 보여 여자라도 생긴 거냐고 물었더니 화를 내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내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여? 당신은 나랑 30년 넘게 살고도 남편을 몰라? 이 사람아, 나는 당신과 어색하게 지내는 것도 싫고 이 도시가 싫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단 말이야. 풀벌레 소리 들어가며 계곡물에 발 담그면서 느긋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셔. 하긴 당신은 도시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지. 은퇴까지 했으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겠지. 그래, 당신이 말하는 조론 합시다. 나도 이제 혼자서 자유롭게 좀 살아보게. 정말? 그럼 허락해 주는 거야?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지?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산속으로 들어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나랑 집안에서 어색하게 사느니 그 편이 훨씬 낫겠네. 오호호, 좋았어. 그럼 바로 산속에 들어갈 집을 알아봐야겠어. 잠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조건? 그게 뭔데? 이 집 내 명의로 돌려줘. 지난 30년 넘게 헌신한 위자료로 받아야겠어. 여보, 우리 이혼하는 게 아니야. 조론이라고, 조론. 뭐가 됐든지 당신이 그랬잖아. 늙으면 돈을 주고 있어야 한다고. 나도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집 명의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조론해.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이 바닥에 닿도록 깊고 세게 내뱉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조론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주에 있는 딸에게 조론 소식을 먼저 알렸더니 저희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더군요.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도 똑같이 전했더니 박수갈채를 보내며 저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30년 넘게 사신 것만으로도 노벨상 받아야 한다니까. 어이구, 이 녀석아. 네 아버지가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가장이거든. 나랑 결혼하게 된 건 부부의 문제니까 괜히 너까지 아버지랑 부자관계 소홀히 할 생각 마라. 그렇게 남편을 추켜 세우며 말했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소홀히 해라. 이젠 날 내버려둬. 산속에 있는 집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도 안 터진다. 연락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내가 가끔 산에서 내려오면 그때 통화나 한 번씩 하면 된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당신 자연인이 되겠다 이거야? 아주 제대로 계획을 세웠네. 그래요, 당신 좋을 대로 해. 나는 이러나 저러나 혼자 살면 편하니까 말이야. 여보, 무슨 큰일이 아니고서야 날 찾진 말아줘. 한 2년 동안은 내 머리와 마음을 비우는데 힘쓸 거야. 참된 인간이 될 거라고. 남편은 무슨 사춘기라도 왔는지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속에 묵은 때를 벗기겠다고 하더군요. 몇 주 뒤 남편은 지방의 깊은 산속에 있는 절 밑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정확히 집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그이를 보고 싶어 해서 찾아올까 봐서 걱정이랍니다. 이에 저는 쯧쯧거리며 얼마나 저와 살기 싫었으면 이사하는 집을 알려주지 않냐고 볼멘 소리를 했네요. 여하튼 남편이 졸음과 동시에 출가를 해서 산속 어딘가에서 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 녀석은 저를 찾아와 돈 좀 해달라는 소리를 심하게 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절대 아들에게 넘어가서 돈을 해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뒀는데 엄마 마음은 그렇게 쉽게 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모은 통장을 건네줬어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그걸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엄마밖에 없다며 활짝 웃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해줬더니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매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차려주지 않았던 밥상까지 정성껏 차려줬고 손자는 전보다 더 많은 애교와 재롱을 보여줬답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한번 열게 되니 온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내게 됐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진 현금이 없다고 말했죠. 이 녀석아, 엄마가 돈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돈 타령이야? 현식아, 너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든 거니? 엄마, 지금 많이 힘들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뭐? 부도를 내야 한다고? 넌 그동안 뭐 한 거야? 나도 최선을 다해봤지. 그런데 경쟁자들도 많고 경기도 안 좋잖아. 현식아,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았던 때가 있었냐? 그러게 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한 거야? 그것도 네 아버지가 절반은 도와준 거잖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알아. 내가 부족한 놈인 거 안다고. 지금은 나 못난 탓을 할 때가 아니라 부도를 막아야 할 때야.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아들 내외에게 돈을 해주지 말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이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아들에게 돈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엄마는 가진 돈이 없어. 뭐가 있어야 주지. 에이, 엄마. 나도 다 알아. 아버지가 졸혼하면서 이 집 명의를 엄마한테 준 거 다 안단 말이야. 뭐? 그럼 이 엄마들어 집을 팔아 네 사업자금 대주라는 거니? 그럼 이 엄마는 어디서 살라고? 그냥 집 크기를 좀 줄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 집은 엄마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저는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아들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전했죠. 아들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찾아와 돈 요구를 했고 제가 계속 거절하자 며느리와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사정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하게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니들 아직 30대야. 뭘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한 나이라고. 둘이 일자리 찾아서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사업하는 것보다 100번 낫고 속도 편하다고. 엄마 1억이야? 정말 안 되겠어? 이 아들한테 투자 못 해주겠냐고. 마지막으로 물을게. 진짜 안 돼? 응, 안 된다. 미안하지만 이 집은 엄마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이야. 절대로 팔지 않을 거야. 그러자 아들 내외는 손자를 데리고 인사도 없이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아들 식구들은 저희 집에 발길을 끈 터군요. 돈을 안 주면 부모 취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이라도 한 건지 몇 달 동안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으면 푸념이나 하소연이라도 늘어놓을 텐데 말할 상대가 없어 혼자 속으로 삭히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손자가 보고 싶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움직여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지저분했습니다. 세 식구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두 머리에 새집을 짓고 눈에는 눈곱이 한두 개씩 끼어 있었어요. 평일 낮에 왜 다들 집에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헛웃음을 치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망했잖아요.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사람 사업 문 닫았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둘 다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없어요. 뭐야? 그래서 다들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니? 내 손자는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보낸 지 2달 넘었어요. 아이고 이 화상들아.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회사에 취직이 안 되면 파출부를 하든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지. 그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저희 둘 다 기술도 딸리고 적성에 안 맞아서 때려치웠어요. 어머님, 저희 도와주러 온 거 아니면 그냥 나가 주실래요?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셨더니 속이 쓰리네요. 좀 누워야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손자를 보니 너무 불쌍하고 가엾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간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봤는데 제 아들 식구들도 그 꼴이 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라도 아들 내외가 사람 구실하며 살도록 하고 손자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둘 다 나와서 앉아봐라. 내가 너희 도와주마. 현식이 너,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해?
이렇게 술 퍼먹고 나태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엄마, 진짜야? 나한테 돈 해줄 거야? 얼마나? 3억? 아니면 5억? 아이고, 돈 이야기 꺼냈더니 바로 눈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네. 너도 참 한심하다. 내가 돈 해주기 전에 약속부터 해라. 다시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겠다고. 새애기 너도 마찬가지야. 또 내 손자 저렇게 방치해두면 절대 안 돼. 최소한 다른 집 자식들처럼 평범하겐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응, 엄마. 우리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게. 엄마가 도와주면 제대로 성공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리고 엄마한테도 효도할게. 효도까진 아니어도 불효만은 하지 마라. 이 엄마를 돈으로만 보지 말고 널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으로 생각해달라고. 철 좀 들란 소리다. 알겠냐? 그러자 아들놈은 징그럽게 저를 안아주며 살려줘서 고맙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더군요. 남편과 상의해서 집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 살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니 제 마음대로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시세에 맞게 팔려서 5억을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투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살 거라 큰 집이 필요 없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으로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아들 식구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보다 제가 불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나으니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여서 월세 정도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아들에게 받으며 지내야 했답니다. 사업을 시작한 아들은 처음부터 잘 돼서 저에게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주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낮에는 산책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무료 교육도 받았죠. 그런데 몇 달 뒤부터 아들이 저에게 주던 생활비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못하고 몇 주 기다려봤어요. 일이 바쁘니 깜빡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찾아가 솔직하게 생활비가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식아, 너 엄마한테 생활비 왜 안 주니? 엄마가 너한테 돈을 다 줘버려서 생활해야 할 돈이 하나도 없어. 엄마, 돈 달라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아직 사업이 완벽하게 자리 못 잡아서 여윳돈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 사업은 잘 된다면서 아직 힘든 상황인 거니? 그래, 알았다. 엄마 생활비는 알아서 마련해 볼게. 저는 자식과 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다시 망할까봐 노심초사여서 제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내에 있는 식당들을 돌아다녔어요. 주방 아줌마 구함이라고 문 앞에 쓰여 있는 곳에 들어가 저를 써달라고 했죠. 몇 군데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거절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간 부대찌개 가게에서는 바로 일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시작으로 식당 알바를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무릎과 허리가 심하게 아팠고 손에는 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서 습진까지 걸렸죠. 또 진상 손님이 때때로 오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쌍소리를 듣기까지 했답니다. 결국 제 몸과 정신이 버텨주지 못해서 식당에서 일하던 중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눈을 떠봤더니 식당 주인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아니, 몸 건강하다고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요? 아줌마 병원비 다 냈으니까 괜히 손해배상 해달라고 고소하지 마세요.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해서 쓰러졌나 봐요. 그리고 제가 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어요? 저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개뿔. 아줌마 때문에 내 시간만 좀 먹었거든요. 여기 알바비랑 치료비 다 넣었으니까 앞으로 내 식당에 발도 붙이지 마세요. 아유, 사장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사장님. 부대찌개 가게 사장은 저에게 실컷 화를 내더니 돌아서 나갔습니다.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다음 알바로 편의점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손님이 없으면 눈치껏 앉아서 쉴 수도 있었고 일이 고되지 않아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보는 날이 몇 번 있었어요. 포스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뜨는데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하나씩 빼놓고 결제하거나 어떤 손님에게는 포스기를 2번 찍어서 바가지를 씌운 경우도 있었어요. 게다가 손님들이 찾는 물건을 매번 제대로 찾아드리지도 못해 불만사항이 접수가 되기도 했답니다. 몸과 머리가 심하게 따라주지 않으니 편의점 알바도 얼마 못 가 잘리게 됐습니다. 한편 아들은 사업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었답니다.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봤더니 그만 좀 보채라고 화를 내더군요. 엄마, 생활비 정도는 알아서 벌어서 써. 내가 돈으로 보여? 현식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내가 돈 달라고 한 게 이번이 2번째야. 엄마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러겠니? 너 다 잊어버린 모양인데 네가 하는 사업 자금 모두 내가 대준 거야. 나한테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는 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아이씨, 짜증나네. 알았어, 돈 줄게. 엄마가 그렇게 밝히는 돈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돈 달라는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마.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엄마까지 보태지 말란 말이야.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어릴 때는 분명 순하고 착하고 효자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로 한 달은 편히 지냈어요.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어김없이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더군요. 저는 또 아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돈이 궁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살림만 했던 제가 세상 사는 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도전장을 내미는 이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여러 곳에서 퇴짜를 맞기도 했고 식당이나 편의점은 다시 일했다가는 민폐만 끼칠 것 같아 다른 직종만 알아봤죠. 그렇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무릎이 심상치 않은 걸 느끼게 되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의사를 만났는데 제 무릎에 연골이 닳고 닳아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을 늦게 하게 되면 더 심하게 몸이 아플 거라고 경고하는 바람에 그러기로 했답니다. 다행히 보험은 들어져 있어 수술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한 뒤에 아들 내외가 찾아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제 상태를 보더니 혼자 살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아들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현식아,
야, 아무래도 이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너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 좋겠다. 우리 손자 얼굴 매일 보면 몸이 금방 나을 것 같구나. 그래요. 뭐 몸 상태 보니까 그래야겠네. 대신 건강 되찾으면 다시 나가 주셔야 합니다. 요즘 신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흔치도 않고 엄마 때문에 집사람이랑 갈등 생기는 거 용납 못하니까. 아, 알겠다. 그렇게 하마. 그럼 지금 사는 원룸부터 빼야겠구나. 월세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말이야.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원룸을 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 녀석이 아직 부모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집에서 지낸 지 이틀 만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한 모양이었어요. 당신 엄마를 여기서 지내게 하면 어떡해? 원룸 뺐다며? 그럼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 경과 지켜보고 다리가 나으면 내보내야지. 여보, 지금 엄마가 가진 거 하나 없잖아. 일단 한두 달 모시고 지내자. 대신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를 2배, 아니 3배로 줄게. 명품백도 2개 사줄게. 됐지? 뭐? 진짜지? 나 샤넬이랑 루이비통 가방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래. 내가 친히 시어머니 모셔주지.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약속했어? 늙으면 죄인이라더니 저를 두고 계산하는 게 듣기 민망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가진 것도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였는데 낮 시간에는 거의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몸으로 제가 청소와 빨래, 밥까지 해가며 지냈어요.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었고 제가 누구에게 시킬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자를 보는 낙이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이 끝나면 여러 학원을 다니는 바람에 저녁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답니다.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은 것 같았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공짜로 이 집에서 나가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아들 집에서 보내며 무릎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산책도 나가고 장도 봐왔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바로 대놓고 그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이제 몸 멀쩡하시니까 그만 나가시죠. 언제까지 여기 눌러붙어서 지낼 생각인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 뭐 나갈 때가 되긴 했지. 그럼 나 돈을 좀 주거라. 월세는 다시 못 가니까 원래 살던 집만큼은 아니어도 살만한 아파트 한 채 주렴. 그럼 나가줄게. 내가 준 5억까진 아니어도 3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3억이요? 말장난하자는 건가요? 저희가 왜 어머님한테 아파트를 해드려야 하죠? 사업 자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돌려받으려고 하셨어요? 이야, 우리 어머님 생각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고 차가운 분이셨네. 이봐요, 어머님. 저흰 드릴 돈 없을 뿐더러 있어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룸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는 못한다. 니들 하는 꼬라지를 내가 몇 달 지켜봤는데 나를 아주 우습게 알더구나. 니들한테 돈을 해주고 여러 알바 뛰어가며 겨우겨우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 나도 내 몫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여긴 눌러붙어서 살 거다. 선택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제가 확 변한 목소리로 확실하게 통보했더니
며느리가 눈을 부릅뜨더니 크게 흥분하더군요.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똑같이 말했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돈은 절대로 주지 못하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답니다. 저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이를 갈고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살림도 하나 해주지 않고 제가 먹을 밥만 해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집안은 엉망이 됐는데 며느리는 자기가 나서는 대신 가정부를 고용하더군요. 제가 집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건지 매일 가정부가 와서 살림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에 질세라 제 하고 싶은 대로 집안을 어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발 좀 나가라고 보채면서 난리를 쳤답니다. 도대체 왜 자기네 집에 붙어 있어 화를 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주면 나가겠다고 하니 끝내 한숨만 내쉬고 나가버렸죠.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어요. 제가 부르거나 말을 걸면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니까 좋아? 사지 멀쩡하게 있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 식충이야?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거 빼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가서 일 좀 해. 직접 벌어서 아파트를 사든 빌딩을 사든지 하란 말이야. 나는 엄마한테 줄 돈 없다고. 저는 분노가 폭발해서 아들 내외에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제 분노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엄청 답답하고 쓰렸고 머리는 어지럽고 마음은 서글펐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렸더니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노친네가 울긴 왜 울어?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 이 노친네 하는 짓 보면 볼수록 꼴 보기가 싫어 죽겠다고. 엄마, 제발 좀 꺼져. 식충이 마냥 밥만 축내지 말고 이 집에서 꺼지란 말이야. 제 눈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식을 이렇게밖에 못 키운 제가 한심스러웠고 힘들어하던 아들을 도와줬던 것도 크게 후회가 됐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산속에서 살고 있던 조론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이는 현관 밖에서 모든 상황을 귀로 들은 모양이었어요. 한 손에는 모과나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게 몽둥이로 쓰면 딱일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모과나무로 아들놈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못돼 처먹은 쓰레기 놈아! 감히 내 아내를 울려? 아버지! 여긴 웬일이에요? 산속에서 자연인 놀이하면서 살겠다는 분이 왜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왜긴 왜야? 어젯밤 네 엄마가 내 꿈에 나타났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모과나무 뽑아서 산에서 내려왔다. 좀 전엔 네 엄마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더라. 그거 네 사업자금으로 썼지? 그리고 아픈 엄마 모시기 싫어서 나가라고 내쫓으려고 하는 중이고 말이야. 넌 어떻게 된 게 인생을 거꾸로 사냐? 착하던 놈이 왜 이 모양이 된 거냐고? 아니다. 너 같은 놈이랑 말을 섞을 게 아니지. 오늘 돼지게 맞고 반성이라는 걸 좀 해봐. 남편은 모과나무를 왜 가지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5분이 넘도록 내리치자 아들은 멍투성이가 되어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그만 때리라고 사정했어요. 아버지, 그만해요. 그만 좀 때리라고요. 넌 우리 새끼가 아니다. 오늘부로 남남이라고. 알아들었어? 그래요. 남남해요. 누가 그런 말 하면 겁먹을 줄 아세요? 저 지금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처자식한테 자랑스러운 가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온 거다 이 새끼야. 내가 졸업난다고 깝치지만 않았어도 내 아내가 이런 고생과 시련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리석었어. 네가 무슨 짓 할지 알아봤어야 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저는 눈물을 그치고 남편을 보며 감사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안아주면서 그만 나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나가자. 우리 둘이 어딜 가서든 살아보자고. 이런 짐승보다 못한 자식들은 연을 끊어버리자고. 아직은 안 돼. 내가 집을 판 돈을 현식이한테 몽땅 줬단 말이야. 우리한테 남은 재산이 없으니까 일부라도 받고 나가자. 그 5억? 됐어, 잊어버려. 사실 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땅이 있어. 그거 팔면 좋게 50억은 나올 거야.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좋은 데 가서 살자. 앞으로는 조론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그이가 비밀을 말하자 아들 내외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며느리가 콧소리를 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나 아버님, 그렇게 좋은 땅 가지고 계셨어요?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을 100배는 더 잘 모셨을 텐데. 이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이 며느리가 제대로 두 분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이 모과나무를 들더니 이번엔 며느리년을 먼지나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라서 가만두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들으니 오장육부가 뒤틀린다면서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팼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속이 다 후련했답니다. 아들 내외는 결국 둘 다 바닥에 뒹굴거리며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민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아들 집에서 퇴장하게 됐어요. 남편은 산속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저와 같이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2층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바다를 보면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고민도 하지 않고 10억이 넘는 집을 바로 사더군요. 거기서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며 아들 부부와 있었던 모든 일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핏줄이라고 해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이 역시 아들 내외와는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확언했습니다. 1년 동안 남편과는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잘 지냈어요. 전처럼 서로를 피하지도 않고 밥 먹을 때만 몇 마디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하루 종일 붙어서 수다를 떠는 친구 같은 사이로 거듭났답니다. 남편은 제 곁을 괜히 떠나서 큰일을 겪게 한 걸 미안해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바닷가 앞에서 사는 노후는 아주 완벽했고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끔 딸아이와 연락을 하곤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딸이라도 이렇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천만다행이었죠. 아들과 똑같이 돈 밝히고 부모를 우습게 알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 내외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앞세워서 왔더라고요. 손자가 달려와서 안기길래 다정하게 안아줬죠.
남편은 아들 부부를 노려보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로 온 거냐? 손자 데리고 오면 우리가 마음을 풀 거라 생각한 거냐? 어림없는 소리. 우린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당장 돌아가. 아버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어요? 죄송해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철륜이 쉽게 끊어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제 아들을 안아보니 어떠세요? 기쁘시죠? 지금 제 기분이 그래요. 아버지랑 엄마를 보니까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다고요. 저는 아들이 달라졌나 싶어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혹시라도 정신을 차린 거면 용서하고 가끔 얼굴이라도 보면서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역시나 제 아들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했더니 바로 입을 열더군요. 아버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안 풀리네요. 그래서 말인데 사업 종목을 좀 바꿔볼까 해요. 요즘엔 다들 집안에만 있으니까 노트북이랑 컴퓨터 사업을 해보려고요. 그런 걸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뭔데? 난 이놈이 뭘 해서 먹고 살든지 상관없어. 아버지도 참. 제가 이 먼 곳까지 왜 왔겠어요? 당연히 돈 때문이죠. 아버지, 그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너 나한테 돈 맡겼냐? 네 엄마한테 한 집 벌써 잊은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고 당장 돌아가! 아들에 이어 며느리가 제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생활이 불안정하다면서 목돈을 달라고 염치 없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와 달리 냉정할 때는 한없이 냉정한 사람이라 딱 잘라서 거절하며 두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내외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돌바닥에 무릎까지 꿇어가며 부탁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진짜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장이라고요. 그럼 그냥 끝장나거라. 난 아직도 네가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절 패고 싶어 죽겠으니까. 에이, 그만 좀 하세요. 다 지난 일 가지고 늘어지고 그러세요. 아버지, 저랑 집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무릎 꿇고 비는 거 안 보이세요? 사과 받으시고 좋게 돈 주시죠.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들 내외는 드디어 돈을 받는구나 하며 호들갑을 떨며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저에게 안부를 물었답니다. 엄마 좋겠네. 이런 데서 노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내 덕이야. 아버지 격분하게 만들어서 졸혼 취소했으니까 말이야. 내 말 맞지? 현식이 넌 도대체 누구니? 누구 아들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엄마한테 비아냥거려? 화내지 마. 기분 좋게 돈 받고 갈 건데 화내서 뭐 하겠어. 엄마, 웃어. 웃으라고. 말을 말자. 네 아버지가 왜 너한테 돈을 가져다 준다는 건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받으면 조용히 사라져라. 그리고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나도 돈 필요해서 온 거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야. 여하튼 얼굴 좋아진 거 보니 좋네. 엄마, 여기서 아버지랑 내 동생 만들어도 되겠어. 두 분 예전에 금실 좋았잖아. 아들놈이 선을 넘길래 따귀를 한 대 날리려고 했더니 제 뒤에서 모과나무 몽둥이가 날아와 아들 얼굴을 명중했습니다. 남편은 달려와서 몽둥이를 집어들고 아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답니다. 이놈아! 내가 진짜로 돈을 줄 거라 생각했냐?
너한테는 이 몽둥이질 말곤 줄 게 없다고. 네 놈이 자초한 일이니 오랜만에 먼지나게 쳐맞아봐. 야, 아버지! 내 나이가 몇인데 몽둥이질이에요? 그만하세요! 제 남편은 있는 힘껏 아들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거의 초주검이 된 아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이가 며느리를 쳐다보자 뒷걸음질을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 자빠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모과나무 몽둥이를 건네주더군요. 쟤는 여자니까 당신이 혼내줘. 나 하는 거 본대로 따라하면 돼. 응? 알았어. 이리 줘봐. 나도 예전부터 이 밉상년 혼내고 싶었는데 날 잘 잡았네. 바로 혼줄을 내려고 몽둥이를 들어 올렸는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엄마를 때리지 말라며 제 다리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몽둥이를 바닥에 버리고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줬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희 부부에게 쌍욕을 하며 도망치더군요. 이 늙어 빠진 것들아! 벼락 맞아 되져버려라! 손자를 안고 욕설을 하는 걸 보니 제 손자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평생을 커야 하는 게 가여웠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을. 결국은 아들놈도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하며 차에 올랐어요. 쥐뿔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날 이렇게 때려?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들한테 돈 안 받아! 줘도 안 받는다고! 그 말에 제 남편이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래? 난 몽둥이질하고 돈 주려고 했는데 그거 안타깝구나. 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버지, 엄마, 이 아들이 나중에 꼭 효도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에라이 등신아! 넌 내 말을 믿니? 아직 덜 맞은 것 같으니까 일로 와! 에이씨, 노친내가 더럽게 꼬장꼬장하네. 둘 다 여기서 벼락 맞아 되져버려라. 그럼 그때 니들 돈 가지러 와주지. 저런 나쁜 놈! 부모한테 벼락 맞아 되지라고? 너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땐 진짜 갈아 마실 거야! 남편이 소리칠 때 이미 아들 식구들은 차를 타고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아들놈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떠난 뒤 애써 잊으려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나누지 않았습니다. 현식이의 현자도 금기어로 만들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들 소식을 억지로 듣게 됐어요. 며느리와 이혼하고 술과 도박에 빠졌답니다. 도박장에서 형사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죠. 손자는 며느리가 혼자 키우고 있다네요. 저희 부부가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친권을 무시할 수 없으니 손자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 딸아이는 호주에서 둘째를 낳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내 식구가 잘 사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자주 만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자식 이야기를 실컷 떠들어봤네요. 성장기에 아무리 착하게 잘 컸어도 성인이 되어 돈독이 오르면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나 봅니다. 저 같은 부모가 많다는 걸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고 알게 됐죠. 제 사연이 부디 위로가 되고 잠시나마 속이 시원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줄일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